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고 이를 위해 남북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선 미 본토 전역이 핵 타격의 사정권 안에 있고 핵 단추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다고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에 대해 청와대는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기간에 도발을 멈추고 한미 양국은 군사훈련을 잠정 연기하는 방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릉 정동진과 포항 호미곶 등 전국의 해맞이 명소는 새해 첫 일출을 보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최근 개통된 강릉행 KTX는 입석까지 매진됐고 숙박업소들도 일찌감치 예약이 끝났지만 희망에 부푼 해맞이객들은 칼바람 속에 밤을 지샜습니다. 아들 원하는 대학 꼭 가고요. 남편 월급이 쬐끔은 올랐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에 다녀오던 일행이 탄 승용차가 추돌 사고가 나 2명이 숨졌습니다. 첫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망쳤는데 차 안에서 유서 등이 발견됐습니다. UAE 특사 파견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입을 열면 폭로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재임 기간 원전 수출에 대해선 이명 계약이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최근 UAE와의 문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깜짝 발언을 내놨습니다. 매년 육성으로 내놓는 신년사지만 북핵 위기가 높아진 상황이라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고 당국자 회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강한 경고와 비난만 쏟아낸 지난해와 비교하면 급반전입니다. 물론 자신의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는 식으로 미국에 대한 협박성 발언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대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며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북한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은 대표단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며 사실상 참가 의사를 밝혔고 당국자 회담까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 조율을 위한 당국자 회담이 열릴 경우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동안 끊겼던 남북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7월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군사 당국 회담과 남북 적십자 회담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꾸면서 향후 이산가족 상봉과 판문점 연락 채널 복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김정은은 이어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자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향해서는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핵무기의 실전 배치도 시사했습니다.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북한의 대화 제의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겁박과 동시에 평화 제안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북한의 대화 국어를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을 계기로 북핵 문제에 해법을 찾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대표단 파견 의사를 보이면서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도 한층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김 위원장의 오늘 신년사, 특히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환영한다는 뜻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신년사의 진위를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겠지만 일단 대화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제안해왔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신년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수순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을 했고 또 곧바로 우리 정부가 환영을 표시한 셈이군요. 그렇다면 이 남북의 만남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나오기는 좀 이를 것 같은데 좀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는 북한의 의중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올림픽 시작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 조만간 어떤 식으로건 남북 접촉이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도 오늘 시기, 장소, 형식 등에 구애되지 않고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이 북한 측에 남북 체육회담이나 당국회담 등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들어보면은 미국을 향해서는 미 본토 전역이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라면서 이제 거친 발언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한미 공조를 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발언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특히 올림픽 기간에 이제 한미 군사훈련 연기 문제도 미국과 최종 조율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네, 청와대는 오늘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공유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미 군사훈련 연기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가 변했으니 우리도 그에 맞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조만간 한미 양국이 훈련 연기를 최종 결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새해 북한산 등반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지난해 의인으로 선정된 시민 6명 등과 북한산 해돋이 등반을 하고 신년 메시지를 페이스북 등에 올렸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소망한다면서 새해를 온 국민과 함께 희망과 낙관, 긍정으로 맞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반응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핵 위기에 해빙이 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희망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유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을 들은 것 새해 전야 파티 현장에서입니다. 기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 버튼을 책상 위에 놓아두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하자 우리는 지켜볼 것이란 말만 2차례 반복했습니다. We'll see. We'll see. 신년맞이 행사가 늦게까지 이어져 추가 반응을 내진 않았지만 남북회담 등 전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의 남북회담 제안은 북핵 위기에 해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협상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데릴 킴벌 미 군축협회 사무국장은 평창올림픽이 오판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딱딱한 분위기를 깨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남북회담 제의가 한미동맹에 이간 전술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어 향후 남북 대화 수위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평창올림픽 참석 의사 등 김정은의 평화 메시지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이어서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정원의 싱크탱크 격인 국책연구기관이고 이기동 부원장은 오랫동안 이제 북한 체제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전문가십니다.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 중순쯤에 기자간담회에서 부원장님이 이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북핵 때문에 이제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고 그런 낌새가 발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뭐 조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셨던 겁니까? 네, 우선 그 칭찬 감사드리고요. 예. 또 제가 전망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원들이 이제 전망을 한 거고요. 우선 북한이 이제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통해서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이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 노선이라는 병진 노선을 제창을 했는데요. 예. 그동안에는 핵무력 건설 위주의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화성 15형 시험 발사 이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예. 이제 북한이 가야 할 길은 경제 발전 노선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는 경제 건설 노선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평창 올림픽이 북한에게는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의 돌파구의 예. 어떤 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예, 실제로 이번 신년사를 봤을 때 평창 올림픽 파견하겠다는 카드를 낸 계기도 지금 해석하신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모두 끊겼다는 게 이제 지난해 말까지 나오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이런 제안이 나온 게 파격적인 제안이 나온 게 최근에 일부라도 복원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남북 사이에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예.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 간의 모든 채널이 다 닫혔거든요. 예. 그것이 새롭게 복원된 그 경황은 없고요. 경황은 예. 없고요. 아마도 이번 그 계기를 통해서 남북회담의 채널이 복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제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서 이번 신년사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핵단추가 놓여 있다. 상당히 또 이 노골적인 위협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대화, 한 손에는 협박 카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한다면 한 손에는 대화, 한 손에는 협박 카드라기보다는 예. 미국에는 협박 카드, 한국에는 대화 카드 이렇게 그것을 내밀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그 과거에 90년대 통미봉남의 전술을 취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서울을 통해서 평양으로 워싱턴으로 간다라는 그런 서울 징검다리론을 예. 취하다가 다시 통미봉남 전술 쪽으로 선회했다가 이번에 다시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은 예.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통미봉남 말씀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제 미국과는 통하고 남쪽은 이제 맞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통미봉남에서 그러면은 통남복미를 하는 것은 혹시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이제 남과 북이 접근하는 어떤 속도 차,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미국이 기대하는 속도보다 너무 빨라서 그런 속도 차이 때문에 미국과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 또 북한이 그러다 보면 나아가서 그런 것을 노리고 이번에 또 그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최대의 관여적 제과 우리 예. 정부의 대화와 제재의 병행 원칙 사이에는 약간의 그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관여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최대의 압박을 펼칠 때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 정부는 어쨌든 한반도 상황이 전쟁 상황으로 간다든가 또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대화의 모멘텀도 살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예.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면은 한미 사이에 약 어느 정도의 어떤 의견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기동 부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뜨는 해지만 첫 해맞이는 각별하죠. 올해 정동진은 KTX와 고속도로가 인근에 새로 개통돼 예년보다 인파가 더 몰렸습니다. 첫 태양을 기다린 시민들의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차량이 쉴 새 없이 톨게이트로 밀려 들어옵니다. 강릉역은 도착 승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서울 강릉 간 KTX와 양양고속도로가 새로 뚫리면서 더 북적였습니다. 저는 지금 정동진에 나와 있습니다. 새해가 5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곳에서는 모래시계를 회전시키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데 새해 첫 태양을 기다리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새해를 맞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소원을 적은 풍등이 하나둘 올라갑니다. 새해는 다 평화롭고 아픈 일 없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화이팅!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은 손 모아 소망을 날려보냅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7시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근처 숙박시설엔 빈 방이 없습니다. 쉼터로 개방한 공간은 쪽잠 자는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정동진역 대합실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직접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죄송한데 몇 시부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새벽 2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네, 춥고 배고프고 힘든데 그래도 한 3시간 후면은 해 뜰 거 생각하면 빨리 해 뜨는 거 보고 싶어요. 백사장을 메운 사람들 시선이 동쪽 하늘을 향합니다. 해가 떠오르고 탄성이 터집니다. 올해는 아들 원하는 대학 꼭 가고요. 또 남편 월급이 쬐끔은 올랐으면 좋겠어요. 새해 태양이 뜨면서 시민들의 소망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상처 있는 사람들에게도 새해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목포 신항에서 새해를 맞았고 제천 화재 현장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노란 리본은 낡고 사갔습니다. 세월호는 부서지고 갈라진 채 여전히 부둣가에 누워 있습니다. 2017년의 마지막 날 밤, 유가족들은 세월호 옆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울었지만 엄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간 배 옆으로 촛불을 내려놓고 새해가 되길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지나면서 2018년 첫날이 됐고 촛불을 든 유가족들은 배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속으론 아이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새해 첫 해가 뜨자 목포 신항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미수습자 권재근 씨와 혁규군 가족인 권호복 씨는 2달 만에 부두를 찾았습니다. 시민들도 유가족들도 알록달록 한지에 새해 소원을 적었습니다. 조심스레 불을 붙여 날린 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날아간 풍등이 아이에게 닿기를 기도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엔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입니다. 희생자 영정이 놓인 합동분향소에도 추모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쪽지도 붙었습니다. 2018년 첫날 두 곳의 참사 현장에서 시민들은 조금 더 안전한 세상이 되길 바랐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신년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불꽃놀이죠. 레이저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셀카봉을 들고 소중한 사람과 추억 담으려는 모습은 북한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18년의 첫 해를 맞이하는 곳 남태평양입니다. 뉴질랜드에선 수만 명이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 모여 형형색색의 불꽃과 함께 새해 첫날을 축하했고 호주에선 도시 이름을 딴 불꽃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2018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서도 축제는 이어졌습니다. 건물을 도화지 삼아 레이저쇼도 펼쳐졌습니다.
우리보다 한나절 넘게 늦은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엔 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새해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평양 대동강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축포는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고 유람선은 만선이었습니다. 오색 불꽃이 터지는 순간 가족, 친구, 연인들은 손을 맞잡고 환호했습니다. 이 순간을 담기 위해 휴대폰은 물론 셀카봉도 등장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새해를 맞아 기도원에 다녀오던 일행이 잇따라 교통사고를 당해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낸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유서 등이 발견돼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큰 충격과 함께 중심을 잃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2분쯤 경남 양산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6km 지점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를 다른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앞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15살 이모 양이 숨지고 이 양의 가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뒤따르던 일행은 사고를 보고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65살 김모 씨가 차에서 내려 현장을 살피러 갔다가 뒤에서 오던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같은 교회 교인이던 이 양과 일행은 새해를 맞아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 부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처음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의 아들인 30살 임모 씨가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 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차량 안에서는 유서와 착화탄, 빈 소주병이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미안하다 이런 얘기 있어요. 며칠 전에 썼던 것 같아요. 경찰은 인 씨 행방을 뒷쫓는 한편 사고와 연관성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어젯밤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선원들은 구명벌 덕분에 살았지만 조난 신고를 보내주는 V패스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출항 직후에 꺼져선데 불법 조업하려고 일부러 끈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충희 기자입니다. 해경이 주황색 구명벌에 접근해 구조에 나섭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뒤집어진 채 발견된 40톤급 저인망어선 203 현진호 선원들입니다. 배에는 선장 50살 강모 씨를 비롯한 한국인 선원 7명과 베트남 국적의 선원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이 출동해 구조를 시작하기까지 4시간 넘게 이들은 구명벌에 의존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구명벌은 배가 뒤집어지거나 침몰하면 자동으로 펴지는 구명 뗏목입니다. 해경은 6명을 구조했지만 이 중 1명이 숨졌고 2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구명벌은 제 역할을 다했지만 자동으로 조난 시도를 보내주는 V패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출항할 때 자동으로 신고한 뒤 16분 만에 꺼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난 신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현진호가 발견된 위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종 보호를 위해 마라도와 전남 홍도를 잇는 선 안쪽에선 외끌이 저인망 조업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현진호가 처음부터 불법 조업을 염두에 두고 V패스를 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3남매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아파트 화재는 남매 어머니의 실화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이 불이 난 아이들 방에서 전 남편과 또 119에 전화를 건 뒤 혼자만 빠져나왔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아이들을 구할 시간이 정말 없었는지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화재로 숨진 3남매의 어머니 정모 씨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자는 작은 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불에 비벼 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작은 방에 들어가 함께 잠들었고 불이 나자 베란다로 뛰쳐나와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불이 번져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이 파악한 정황은 다릅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정 씨가 불이 난 뒤 작은 방 안에서 남편과 119에 잇따라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화를 건 시점에는 불길이 방 안쪽으로 번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충분히 구할 시간이 있었는데 혼자만 방을 빠져나온 게 아니냐는 겁니다. 실수로 불이 났는지 일부러 불을 냈는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 씨는 작은 방 입구에서 담뱃불을 껐다고 주장하지만 불길은 방 안쪽에서 치솟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정 씨에 대해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이번엔 고준희 양 시신 유기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준희 양은 숨지기 전 아버지와 내연녀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발목이 삐어 붓고 고름이 나오는데도 그냥 방치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면 학대로 의심받을까 봐 그랬다는 겁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준희 양의 친아버지 고모 씨는 오늘 경찰에 준희 양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털어놨습니다. 내연녀 이모 씨도 준희 양을 때려 울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했습니다. 폭행은 두 사람이 준희 양 양육을 맡은 지난해 1월 말부터 시작돼 숨지기 전인 4월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준희 양은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일부 말 안 들을 때 이렇게 때리기도 했다, 행한 사실이 있다 이 정도로 왔어요. 고 씨는 준희 양이 발목을 다쳐 멍이 들고 고름이 나는데도 방치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학대를 의심받을까 두려웠다는 겁니다. 온몸에 물집이 생겼을 때도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내연녀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도 딸이 준희 양 사망 당시 함께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씨는 아직도 준희 양이 숨진 것과 시신 유기를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 씨와 김 씨의 진술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 씨의 범행 가담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경찰은 고 씨 등의 학대가 준희 양 사망에 직접 계기가 됐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 논란과 관련해서 알듯 말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열면 폭로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다고 한 건데 뭔가 폭로할 내용이 있긴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본인을 향했던 이면 합의 의혹을 부인하면서 문제의 초점을 박근혜 정부 쪽으로 돌리는 걸로 보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현충원을 참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다녀온 것과 관련해 말을 아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논현동 자택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사실상 하려던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 폭로가 돼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다고 하니 잘 정리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과정에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 정부 당시 원전 수출과 관련한 이면 계약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뒷조사를 했다는 최근 보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긴 한데 자신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임종석 실장 특사 방문 시 아랍에미리트 측이 원전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아랍에미리트 측 고위 인사가 방한하면 일각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한 의혹은 모두 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새해 들어서자마자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모레 공직자 사찰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또 지금 삼성 뇌물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이달 초쯤 추가 기소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재판 역시 따로 진행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돈 40억 원 상납과 관련한 수사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소환 통보와 방문 조사 모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기 위한 공소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삼성 뇌물죄 등 국정농단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현재 걸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8개월 이상 진행된 재판이 막바지에 달해 이번 특활비 재판은 따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자신에 대한 감찰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르면 모레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합니다. 오는 5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점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는 겁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상반기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감찰을 피하려다 새로운 덜미가 잡혀 기존 재판과 새로운 재판 모두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내린 졸속 결정이었다는 사실, 지난주 통일부 정책혁신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JTBC가 개성공단 중단 직후 작성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개성공단 문제마저 정권의 유불리로 재단하려 했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6년 2월 17일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담긴 문건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의 과거 야당 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공단 재개 여론의 관리를 지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투쟁에 나설 경우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걱정도 한 걸로 나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인의 정치적인 성향까지 들먹이며 정권을 위해 공단 재개 필요성 주장이 커지는 걸 막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또 당시 지시 중엔 그동안 입주기업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점을 홍보하라거나 공단 중단이 불가피했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조에 맞춰 통일부는 당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핵개발에 전용된다는 논리로 공단 중단의 불가피성을 홍보했습니다.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일부 정책개혁위원회는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 주장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울산에서는 반구대 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걸 막기 위해 그동안 상수원인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심한 가뭄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울산시가 물 공급에 차질을 빚자 낙동강 물을 끌어와 쓰게 됐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에 있는 국보 제285호 방구대 암각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랑이와 표범, 귀신고래, 혹등고래 등이 사실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1965년 하류에 건설된 사연댐으로 인해 1년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면서 훼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은 3년 전부터 댐 수위를 적정 수위보다 8m 낮은 48m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각화 주변 지천에서 직접 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해 가변형 물막이 공사까지 했지만 28억 원의 예산만 날리고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최악의 가뭄까지 겪자 울산시는 7월부터 취수를 중단했습니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해 6개월째 하루 평균 36만 톤에 이르는 식수 전량을 낙동강 원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물값만 225억 원대로 예년의 4배가 넘습니다. 결국 울산시는 생태 제방을 쌓아 암각화를 보호하고 새 물길도 만들자고 문화재청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제방 건설 과정에서 암각화 훼손이 우려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도 보호하고 물길도 확보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가 지난해 10,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를 넘었을 걸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네, 독박육아, 경단녀 이런 말들이 익숙했던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죠. 다만 공공기관이나 일부 대기업에 다니는 아빠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구일영 기자입니다. 4살 이현이를 어린이집에 데리러 오는 건 아빠입니다. 꼬마 눈사람도 함께 만들어 봅니다. 아빠는 아기 기저귀도 곧잘 갑니다. 1년 5개월 정도. 아기가 자라면서 뭐 잠도 잘 안 자고 뭐 이제 청개구리일 때도 있고. 너도 다 잤거든? 알았다. 아빠 육아휴직 10,000명 시대가 열렸지만 아빠도 육아휴직을 꼭 써야 하는 스웨덴에 비하면 휴직률이 5분의 1 수준입니다. 서우 아빠도 직장에 의무 육아휴직이 생기면서 둘째를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때는 육아휴직 안 썼는데 올 초부터 아예 의무가 돼버려서 정말 눈치 안 보고 다들 쓰고 있고요. 좋았어요. 많이 든든했고요. 친정집에서 바로 짐 싸들고 왔어요. 남자도 최소 한 달은 유급 육아휴직을 쓰게 했더니
서우 아빠 같은 사람이 180명에서 1,100명으로 늘었습니다. 됐어. 채웠어.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3년까지 쉴 수 있는 건 일부 공공기관뿐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킹맘,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휴직을 좀 더 오래 했으면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JTBC 구희령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시장은 어땠을까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큰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버티기 조짐이 뚜렷해 보입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미리 증여해 규제나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5,900가구가 동시에 재건축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90% 넘는 가구가 다른 곳으로 이주한 이곳에선 재건축 아파트를 이미 자녀에게 넘긴 이들이 많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고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더 물리는 제도도 올 4월부터 시행되면서 집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집을 물려준 다주택자가 늘어난 겁니다. 아무래도 양도세 내고 파느니 증여 쪽으로 많이 돌긴 하죠. 이런 영향에 지난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2016년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전세나 대출을 끼고 집을 여러 채 산 갭 투자자 중에 규제를 피하기 위한 탈출구로 증여를 택하는 이가 많습니다. 반면 주택 거래량은 9%가량 줄었습니다. 이 같은 다주택자의 버티기 조짐에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보유세 수준은 31개 회원국 중 16위로 평균보다 낮습니다. 정부는 이달 내 대통령 직속 특위를 만들어 보유세 개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세계 주요 정상들도 새 메시지를 내놨죠. 힘에 기반한 자신감이 응축돼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내일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지자뿐 아니라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그 이후를 바라본다며 장기 집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같이 강한 말들이죠. 하지만 더 큰 울림을 준 건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년카드입니다. 박사훈 기자입니다. 입술을 깨문 채 굳은 표정을 한 소년입니다.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일본 나가사키에서 숨을 거둔 동생을 업고 화장터에서 장례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사진을 골라 2018년 신년 카드에 인쇄를 지시했습니다. 카드는 이 어린 소년의 슬픔은 피나는 입술을 깨무는 표정에서만 드러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카드 뒷면엔 전쟁의 결과라는 메시지와 함께 교황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교황이 크리스마스 카드가 아닌 신년 카드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드에 성화가 아닌 근현대 사진이 사용된 것도 드문 일입니다. 미국 CNN의 바티칸 해설자 존 앨런은 교황이 카드의 이미지를 직접 선택한 것은 처음인 만큼 카드에 담긴 메시지는 현재의 위기 상황과 매우 관련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성탄절 한반도 상황을 언급하며 신뢰 증진을 촉구했습니다. 북핵을 둘러싼 북미 간 긴장 고조가 자칫 불러올 수 있는 전쟁에 대한 참화를 우려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해경이 바다에 떠있는 서퍼를 구합니다. 오늘 아침 부산 송정 해수욕장에서 해맞이 서핑을 즐기다 바다 쪽으로 떠내려간 동호 회원들입니다. 해경은 40분 만에 해수욕장에서 500m 넘게 떨어진 해상에서 32명 모두 구조했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날린 종이 눈꽃이 곳곳에 떨어져 주민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롯데 측은 물에 잘 녹는 친환경 종이를 사용했지만 예상보다 멀리 날아간 것엔 대책을 못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청은 미화원을 급히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항공기가 결항 또는 지연됐을 때 기상 상태 등 불가피한 이유 때문인 걸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승객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 발급이 오늘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정부가 도입한 실명 거래제에 따른 건데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기존처럼 가상 계좌가 아니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입출 구매합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5도, 철원 영하 12도로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0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예, 새해 첫날 뉴스룸은 손석희 안나경 앵커를 대신해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내일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손석희 안나경 앵커는 내일 뉴스 뒤에 이어질 신년 특집 토론 2018년 한국 어디로 가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